다음은 이제 뉴스를 한번 볼 건데요. 예, 뉴스 보시는 이유는 아실 거예요. 부동산이 도대체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현 주소가. 예, 그래서 한번 보죠. 오늘 쭉 얘기도 드렸지만 평택 부동산 말고 현재 이 전반적인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기사를 하나 보죠. 매매 전세도 감소일로 늘어나는 것은 월세뿐. 이 기사 제목을 보고 참 저도 이제 전세, 월세 다 살아본 바로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집이 있고 없고로 따라서 이게 굉장히 삶이 피곤해질 걸로 예상이 돼요. 아까 이제 어떤 분이 15년을 자식들 좋은 일을 위해서 살 거냐. 그래도 그건 내 집이니까. 은행에 이자도 내고 월세도 내고 하지만 15년을 침체여도 16년 차에 뛰어 오르는 가격이 그동안의 15년치를 만회를 해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근데 월세 살아봐야 월세도 올라갑니다. 지출은 늘어나게 돼 있으니까. 요 이제 제목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제목을 뒷받침해 주는 게 요게 이제 부동산 거래 현황이고 아파트를 볼 건데 2020년도를 비교로 해가지고 노란 게 2020년도거든요. 2020년도가 지금 요렇게 그래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래량 자체가 올해 요 파란색 막대기가 올인데 올해 2021년도인데 올해 거래량이 줄은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요 점들로 봤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작년 대비. 이거를 이제 더 줄이려고 하겠죠. 이렇게 거래를 완전 꽁꽁. 이렇게 이제 갭이 이제 늘어지겠죠. 작년보다 이렇게 조금 차이 나는 부분들, 요런 데들. 여기 이제 어쨌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신고가를 찍으면서 뭔가 부동산이 조정기가 오는 건가라는 뉘앙스를 계속 시장에 주고 있어요. 정말일까? 고민해봐야 된다. 거기에서 아차 내가 발을 헛디디는 순간 그냥 나락으로 갈 수도 있고 내가 거기서 손을 잘 짚으면은 한 번에 정상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은 무주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사라. 그리고 유주택이고 다주택이신 분들은 버텨라. 지금 이게 정말로 대출을 막는다는 게 부작용이 너무 커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정책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DSR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너무 커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박스에다가 아무리 뭐 이런 걸 구겨놓고 한다고 해도 결국은 뚜껑 열리면 스프링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 장난감 마냥 쭉 올라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이 된다. 정부 집값 안정 초기 국면 진입 전문가들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과 집값 안정 초기 국면 진입해가지고 여기가 약간 이제 좀 전문가와 정부의 이제 차이가 있죠. 매매 가격이 떠받치는 전세값이라고 했는데 이 전세 시장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하려고 하는 게 있고 여전히 하락할 기미 보이지 않고요. 공급 감소 여파도 이어지고요. 이것 때문에 OP와 생수과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상승 압력이 작지 않다. 그리고 여기 이제 쭉 볼 건데요.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부연구위원이래요. 작년 올해 집값이 너무 오른 데다 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돼 있고요. 전세 시장도 여전히 불안한 흐름인데 내년 하반기 계약갱신 청구권 물량이 풀리게 된다. 그러면은 전세 가격도 떨어지기 어렵다. 정부가 올해 이제 한시적으로 DSR을 전세는 풀어줬는데 요걸로 인해서 중저가 아파트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다. 이참에 집을 사자라는 분들이 늘어날 거다. 그리고 여기 이제 윤지의 부동산 114 수석 연구원이 내년 1월 DSR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대출 막차를 타기 위한 수요 쏠림이 생길 수 있고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한 중저가 아파트, 요 중저가 아파트가 나와요.
중저가 아파트가 2번 나왔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는 지금 평택으로 보면은 아까 그 한 5, 6억대 예, 요 중저가 아파트들이 앞으로 더 올라가고 얘네가 올라가면은 그 위에 상방을 형성하고 있었던 고덕 지대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만히 있을 거냐? 예, 가만히 있을 거냐? 다 같이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리고 단시일 내에 매매 가격 하락 반전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2개 넘어갔는데 여기 이제 시한부 조건 주거 안정 내년 7월이 두려운 사람들. 내년 7월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는 분들이거든요. 예, 이게 여기 전셋값이 2배 뛴 곳도 있고 갱신 신규 이중 가격 형성하고 같은 지역의 같은 평형 전세 갈아타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내년 전세 대출 DSR 규제 포함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고요. 소득 없는 은퇴자들은 대출이자 감당 안 돼서 임대주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대요. 예, 그리고 요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뭐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자 2020년도 7월 임대차 도입 이후 계약갱신된 집 내년 7월은 계약갱신 주권 썼던 임차인들이 대규모로 쏟아져 나와 지난해 운 좋게 5%로 이제 금액을 재계약했다면 갱신권은 한 번밖에 못 쓴다. 예, 그래서 뭐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늘어서 살 수는 있었겠지만 다시 집을 알아보려고 하면 이번엔 5%가 아닌 100%가 넘게 올라간 전셋값을 마주할지 모른다. 예, 95% 차이 나네요. 요거. 예, 5% 올려서 살았는데 그 이후에는 100% 넘는 거를 올려줘야 될지도 모른다. 예, 이거 식은땀 날 얘기입니다. 이거는 전세 살고 계신 분들은 힘들어요. 지금 신축 아파트가 싸니까 들어가서 사셨던 분들은 이제 구축 아파트도 못 구하고 빌라로 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런 것들 보셔야겠죠. 왜냐면 내년에 만약에라도 진짜 DSR이 적용돼가지고 전세금마저도 소득 대비로 원리금 상환액을 다 따지겠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빌릴 수 있는 전세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금액으로 전세를 살려면 이미 뭐 진입이 안 되는 아파트들이 생겨버리니까 점점 그거를 이제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이미 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아파트 청약 내년부터 어려워진다. 요거 중요해집니다. 이거 왜 어려워지느냐? 청약이 DSR 2단계 조기 시행 앞두고 연말 밀어내기 물량 쏟아질 듯 내년 1월 담보대출 등 차주 단위 DSR 적용하고 올해 중도금 집단 및 잔금 대출 적용이 제외. 요거는 이제 올해 넘겼는데 내년이 문제인 거잖아요. 내년에 이제 그 분양하는 거, 이 청약하는 것들은 요걸 적용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중도금이야 40% 어떻게 받는다 쳐요. 예, 그럼 잔금 어떡할 거야? 잔금. 내 돈이 60%가 필요해요. 그리고 요 40%도 다른 대출이 없어야 돼요. 카드 활부, 그리고 뭐 자동차 활부금, 뭐 등등등 이런 게 없어야 되거든요. 신용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 없이 오리지널로 있어야 되는 거라 내년에는 청약을 받아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이게 이제 또 청약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는데 한번 뒤에 기사랑 같이 볼게요. 자, 내년부터는 2억 원이 넘어가는 모든 대출에 차주 단위 DSR을 적용시킨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은 사실상 차주 단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분양시장의 수혜가 예상된다. 요게 이제 올 연말까지고 올해 분양하는 사업자의 경우 대출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게 이제 내년에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년 1월 DSR 2단계 시행 전이라면 잔금 대출 취급 시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DSR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내년부터는 적용한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팀장은 내년부터 개선된 고분양가 심사 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될 경우 아파트 분양가가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현실화될 가능성. 지금은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뭐 더 고덕으로 따지면 아까 뭐 9억이라고 하죠. 예, 자연은 자기가 9억이잖아요. 그러면은 고덕에 다른 아파트 같은 평수가 뭐 한 5억 후반대나 6억대에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갭이 생기잖아요. 3억만큼. 입주 때까지는 더 벌어질 거고. 근데 내년에는 같은 33평이 여기는 9억이 있다. 시세가 주변에 보니까 다 9억대더라. 여기. 예, 다 9억대더라. 그러면 나도 9억 1천. 새 아파트니까 9억 1천. 이렇게 분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DSR로 대출이 안 나오는데 집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 예. 그럼 얘네들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있다. 예. 내년부터는 잔금 대출 등도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면 요게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미분양이 나올 수도 있겠네. 그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년에 분양하는 게 비싸. 대출도 안 나와. 그럼 미분양이 나오네. 그럼 건설 경기가 침체되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 말았던 것 중에 하나가 DSR을 규제하면서 모든 대출을 막았다. 심장과 같은 거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다. 이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게 정말 부동산 뿐인 거냐? 아니잖아요. 대출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이제 올스톱이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에 몰빵했어요. 내가 DSR을 해가지고 2억을 몰빵했어. 그럼 차도 못 사요, 이제. 그죠? 그러면은, 자동차 회사도 어렵겠네? 그것만입니까? 상가도 못 사. 그럼 상가 시장 어떻게 되는 거지? 자, 이뿐만이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안 돼. 그럼 나 생활 뭘로 하지? 등등등. 대출을 막았다? 그 뒷감당은 뭘로 할 거지? 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요게 대출 막는 거는 내년 총선 이후에는 풀 확률이 높다. 예, 이게 푼다라는 게 지금 DSR을 40%로 완전 막아놨는데 그걸 뭐 50%, 60%로 이렇게 선심 쓰듯이 늘려주겠죠. 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러면은 경제가 무너져요. 대출을 막아놨기 때문에 경제가 무너집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벼룩 잡자고 초가집을 다 태우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게 지금 이 DSR로 대출을 막아서 부동산을 잡겠다? 오케이, 거기까지. 그럼 그 다음은 지금 다 작살 날 건데. 예. 그죠? 전세 시장을 잡기 위해서 DSR을 적용한다. 오케이, 좋아.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어. 그러면은 전세만 잡기 위해서 DSR을 적용하면은 그러면은 DSR이라는 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이라면서.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내 소득으로 빌릴 수 있는 거를 전세에 몰빵했는데 그럼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하는데 심장이 멈춘 건데 어떻게 쓸 돈이 없는데 경제는 뭘로 먹여 살릴 걸로. 네. 요런 것들 잘 고민해 보세요.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시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악의 수를 뒀다. 최악의 수를 뒀기 때문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 뭔가 이제 내년에 선심 쓰듯이 좀 풀어주려고 할 거다. 총선 끝나고 그때까지 총선까지만 어떻게든지 이거를 조금 유지하려고 할 거다. 주택시장 안정을 뭔가 무리수를 더 가면서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막판 밀어내기 분양 9만 341가구가 역대급 기록 2015년도 이후에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이 이제 나온다. 왜냐면은 대출이 막히기 전에 분양하겠다는 거니까.